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브로벨 쌤입니다. 먼저 우리 2023학년도 3월 모의고사를 보신 우리 수험생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한 총평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놓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는 우리 모의고사의 오답률이 높았던 표문제에 대한 해설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평이한 난이도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평가원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6월, 9월 수능, 우리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비교적 쉬운 난이도에 속했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시험을 못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일단 이게 너무 쉬웠다라고요 이렇게 걱정이 많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뒤이어서 다시 이야기할 텐데 평가원 모의고사랑의 경향과는 조금 달랐던 점이 많아서 조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잘 보신 친구들은 우리 겨울방학에 너무나도 수고해준 자기 자신한테 격려의 말 혹은 축하의 메시지 이렇게 전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 다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평가원 모의고사 경향과는 달랐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3월 모의고사가 대체적으로 조금은 쉬운 난이도에 속하긴 하지만 약간 평가원의 기조가 좀 있다라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평가원이 출제하는 표문제에 대한 그런 경향성과는 조금 다른 점들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심지어 가중평균 문제에 대해서 100명, 200명 이렇게 수를 주기도 했지만 우리 평가원이나 수능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그런 정보보다는 그걸 추리하는 어떤 수리적인 해석력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과 봤을 때 조금의 경향성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앞으로의 계획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잘 보신 친구들도 못 보신 친구들도 되게 많이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갈피를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냥 잘 보셨다 못 보셨다 이거에 대한 희비비보다는 자기가 부족한 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3월 모의고사가 수능과 성적이 유사하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통계 자료도 보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가 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바로잡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3월과 수능의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이 물론 많았겠지만 통계 자료를 본다면 하지만 더 올랐던 친구들은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 지금은 사회탐구 영역이다 보니까 지금 3월의 성적이 수능의 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모순이 많은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지금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만약에 자신이 1, 2등급 혹은 40점이 넘는 이런 고득점을 받았던 친구였다면 아마 지금 표 영역에서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표 문제들의 오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만약에 자신이 1, 2등급이 아니라면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1, 2등급이 아니라면 표가 아닌 개념에 대한 문제에서도 틀린 답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월, 9월 수능에 앞서서 일단 표를 우선시할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표만 공부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했던 개념,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대비하고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오답률이 높았던 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세 문제를 보실 것 같은데 일단 먼저 19번 문제 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1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갑국의 시기별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단 갑국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고요.
물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면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에게 강조했던 문제가 나와서. 근데 만약에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았다던가 혹은 이런 표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식에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런 표 문제와 같은 경우에 주목해야 될 점이 이 표를 보고 각각의 수치를 구해내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꼭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먼저 보시면 유소년 부양비가 나와 있고요. 노년 부양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인구에 대한 어떤 수치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소년 부양비를 봤더니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소년 인구, 부양인구, 그리고 노년 인구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옆에 써주시고 T년, T 플러스 20년, 그리고 T 플러스 40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요. 유소년 인구가 30이 부양비가 3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고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양인구를 쉽게 설정한다면 뭐라고 설정해 두셔야 되냐면 100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 둡시다. 그럼 유소년 인구는 다 자연스럽게 30이 되겠죠. 왜? 100분의 30이 되어야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 30이라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럼 노년인구도 부양인구분의 노년인구기 때문에 부양인구가 100이었다면 노년인구는 자연스레 20이라고 두면 편하겠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T 플러스 20년도 그럼 같이 한번 보자면 T 플러스 20년도 일단은 우리가 부양인구를 100이라고 둘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는 여기 유소년 부양비가 20이기 때문에 20으로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노년 부양비는 또 30이기 때문에 100분의 30이라고 둘 수 있고 T 플러스 40년 같은 경우엔 부양인구가 100이면 유소년 인구는 10, 또 노년 부양비는 40이기 때문에 100분의 40이라고 해서 40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두는 게 첫 번째고요. 중요한 건 여기 선생님이 세모친 부분 있죠? 총인구는 점점 증가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총인구가 150, 150, 150이라고 뒀을 때 그냥 단순히 150이 아니라 점점 증가했다. 요것만 맞춰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노년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우리 노년인구의 수치를 여기 보면 40이라고 뒀죠. 노년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T년보다 20이고 40이네요. 그런데 2배보다 많대요. 20에서 40은 딱 2배이긴 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인구가 150, 150, 150으로 했는데 증가했기 때문에 150, 300, 450 이렇게 점점 증가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20, 40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2배가 아니라 2배 이상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다는 겁니다. 네, 괜찮죠? 그래서 답은 오히려 1번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T년의 유소년 인구와 그럼 T년의 유소년 인구 봅시다. 30이네요. 30과 T 플러스 20년의 노년 인구는 그 수가 같대요. T 플러스 20년의 노년 인구는 똑같이 30이긴 하지만요. 얘기했죠. 총 인구는요. 점점 증가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50명 중에 30%가 T년이었다면 T 플러스 20년은 150년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인 수치가 있을 거고 그 속에서의 30%가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가 같지 않겠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볼게요. 3번 유소년 인구에 대해 노년 인구의 비는 그리고 3번 유소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는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크대요. 그럼 유소년 인구에 대한이니까 우리 분수로 보면 유소년 인구, 노년 인구라고 우리는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럼 T년부터 보면 T년은 유소년 인구가 30분의 그리고 노년 인구는 20일 거고요. 이게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을 보면요. T 플러스 20년은 유소년 인구가 20, 그 다음에 노년 인구가 30. 이렇게 비교했을 때 T 플러스 20년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단순 비교를 하면 T 플러스 20년보다 큰 게 아니라 T 플러스 20년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4번 노년 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는
T 플러스 40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많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100명당 부양 인구 이렇게 나오면 그냥 절대적인 이 분수에 대한 수치를 구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노년 인구 기준, 노년 인구는 40이고요. 그 다음에 부양 인구는 100이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40분의 100이라고 두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T 플러스 40.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을 보면요. T 플러스 20년은 노년 인구는 30. 그 다음에 부양 인구는 100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노년 인구가 100명당이라고 했으면 100명으로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40분의 100을 우리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4분의 10으로 약분을 하고요. 아마 양변에 25분의 25를 이렇게 곱하게 될 텐데요. 곱하면 어차피 100분의 25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이 100분의 250이라는 것은 40분의 100과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요. 40분의 100과 30분의 100 중에 우리 분모가 작은 게 당연히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T 플러스 40년이 큰 게 아니라 T 플러스 20년이 더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리게 됩니다. 네, 다음 마지막 5번 총인구에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럼 총인구는 150이었고요. 우리 T년에 대해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은 50이네요. 그죠? 여기 더하면 50, 30 더하기 20은 50. 제가 그냥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40년에도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10 더하기 40해서 50이 됩니다. 총인구는 우리 15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비율은 높은 게 아니라 서로 같게 됩니다. 150분의 50으로. 그래서 5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13번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표 문제가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표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보시면 표는 갑국의 5년 전 대비 성별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국에서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항상 같다라는 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2005년에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요.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2배래요. 그래서 두 가지 힌트가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나와 있습니다. 표는. 그런데 우리 일단은 표를 나타내기 전에 여기 힌트를 한번 써봐야 되겠죠. 200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남성 근로자 임금은 여성 근로자의 2배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 임금을 쉽게 계산하기 편하게 100이라고 둔다면 남성 임금은 자연스럽게 200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보시면 각각 5%, 남성은 5%, 여성은 7%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5%가 증가하면 200 곱하기 100분의 5를 한다면 10 정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그걸 더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이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1.05를 곱해주는 게 더욱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기본적인 200이라는 그 값에다가 5% 수치를 더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7도 1.07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200에 1.05로 곱해주면 2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0명의 7%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1.07을 곱해주면 107이라는 숫자, 107이라는 임금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설정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2015, 그 다음에 2020을 각각의 수치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210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7%를 구해야 되나요? 107에다가 또 1.09를 곱하고 이렇게 나올 텐데 점점 수치가 약간 더러워진다고 흔히 말하는 말로 더러워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풀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로 일단 선제로 바로 가보면요. 2005년 대비 2010년에 전체 근로자에 대한 평균 임금을 구해줘야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남성과 여성의 임금 말고 전체에 대한 임금을 구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럼 전체 임금은 우리 200과 100을 더한 300이고요. 그걸 나누기 2를 한 150이 전체 평균 임금일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210과 107을 더해서요. 그럼 317이 나올 거고 317을 2로 나누었을 때 우리는 158.5라는 수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8.5라는 수치가 증가했는데 우리 증가율에 따르면 150분의 그 다음에
158.5 빼기 150을 한다면 우리 상승률을 증가율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5.66%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이, 우리 그냥 단순히 남성 근로자 수랑 여성 근로자 수만 비교해서 1대1이네. 그러니까 우리 가중평균 생각하면서 그냥 남성과, 여기 보시면 남성과 여성을 더하면 5 더하기 7이고 거기서 나누기 2를 하면 6. 이거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이구나 라고 구하시면요, 오답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좀 더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 수치를 비교하고 거기에 속한 그런 퍼센트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승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대1이라고 계산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 5.66이라는 것과 같이 전체 평균은 5에서 7%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들은 우리 평균의 원리를 다들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평균의 원리를 대입해 보면 어쨌든 5%랑 7%의 전체 평균은 5에서 7 사이에 나오게 되겠죠. 똑같이 여기 전체 임금 상승률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5에서 7%가 나올 거고, 2015년에서는 7에서 9, 2020년에서는 11에서 13%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2005년 대비 2010년에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은 12%가 아니고요, 5에서 7%, 정확히는 여기 는이 아니라 정확히는 여기서 구한 5.66%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5년 전 대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우리 전체 여기 이렇게 평균까지 적어줄게요.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 보면은 2010년에는 우리 5에서 7%였고요. 2015년에서는 7에서 9%네요. 그러니까 2010년이 크다. 당연히 잘못된 선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간의 평균 임금 차이는요, 2005년이 2010년보다 많다. 그냥 임금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2005년에 보면 남성은 200이라고 뒀고 여성은 100이라고 뒀으니까 차이는 100일 거고요. 2010년에는 210과 107을 비교하면 우리 여기도 보시면 10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차이는 2010년이 더욱 크겠죠. 그리고 4번,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대요. 그러면 우리 이것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그러면 우리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분수로 두면 되는데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대요. 그러면 2015년의 수치를 만약에 이렇게 하나를 나타낸다면 2020년은 지금 여기 각각의 상승률을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2015년이었다면 2020년에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면은, 먼저 전체 근로자는 여기서 보시면 11에서 1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근로자 임금은요, 11%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1에서 13분의 11%는요 1보다 작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증가율을 따져봤을 때 점차 더욱 증가한 게 아니라 우리 분모가 더욱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2020년에 감소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2015년이 2020년보다 크다라는 선지가 맞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선지도 볼 텐데요. 2010년 대비 2020년에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모두 평균 임금이 20%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선생님이 왜 20%라고 했을까라고 봤더니 여기 보면 7에서 13, 9에서 11, 이걸 단순히 더한 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평균 임금이 그냥 더해진다라고, 이게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단순히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수학 생각해보면 원리합계 생각해보면 더욱 쉬울 것 같은데 그냥 10,000원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달마다 10%씩 올려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3월이 10,000원이면 4월, 5월 이렇게 10%씩 증가할 텐데 선생님 그러면 10% 증가하니까 5월 달에 그럼 20% 증가하는 건가요? 라고 따질 텐데 이게 아닌 이유가 명확하죠. 왜요? 우리 3월에 10,000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10%는 우리 11,000원이 됩니다. 그죠? 근데요, 여기서 또 10%를 받기 때문에 또 1,100원을 더한 12,100원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10%, 여기서 10%, 1.1을 곱해주면 더욱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냥 단순히 10%와 10% 해가지고 20% 더하면 12,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오히려 3월에서의 10%, 4월에서의 10% 이기 때문에 20%보다 더 크게 되는 거죠. 즉 7%에서 13%를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고요. 9에서 11%도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 20% 초과해서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쉽게 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풀이 방법이니까 우리 단순히 수만 비교해가지고 가중평균을 넣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도 넣고 선생님이 했던 이 문제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마지막 문제로 20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요. 20번 문제도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수를 다 나타내 줬기 때문인데요. 여기 같이 볼게요. 표는 우리나라 A 권역에 속하는 갑지역과 을지역의 지역별 주민 중 국민연금 제도의 수급자 비율과 우리 국민연금 나오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냈대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보험에 해당할 거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에 해당하겠죠. 그랬을 때 A 권역은 주민이 100만 명인 여기 다시 지워볼게요. 주민이 100만 명인 갑지역과 주민이 200만 명인 을지역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갑지역은 100만 명이고요. 을지역은 200만 명이에요. 그럼 A 권역은 당연히 300만 명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지금 여기 아마 이렇게 한 곳을 뚫어놓고 여기에 대한 수치를 구해라 뭐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너무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숫자를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각각의 수치 퍼센트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는 우리 연두색으로 쓸 텐데 100의 15%니까 15 그러니까 15만 명이 될 거고요. 또 200만 명 중에 6%니까 12만 명. 그 다음에 300만 명 중에 9%니까 27만 명. 그리고 또 공공부조로 보면 100만 명 중에 10%니까 10만 명. 200명 중에 13명이니까 26만 명. 300명 중에 12%니까 36만 명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찾아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이제 문제는 쉬워집니다. 같이 볼게요. 1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는 갑지역이 을지역보다 많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공공부조를 보시고 갑지역은 10만 명, 을지역은 26만 명이에요. 여기 10만 명, 을지역은 26만 명. 그렇게 따진다면 갑지역이 더 크다라는 말, 더 많다라는 말은 당연히 잘못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 권역에서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는 우리 의무가입 원칙은 사회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강조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 태어나자마자 사회보험에 다들 가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입 원칙에 적용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 되고 그에 따른 수급자는 그렇지 않은 제도보다 그럼 공공부조겠죠. 공공부조의 수급자보다 많대요. 그럼 A 권역에서 공공부조에 해당한 사람은 36만 명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사람은 27만 명이네요. 근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사회보험에 더 많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잘못된 선지입니다. 그리고 3번 지역별 주민 중 상호부조의 원리를 우리 상호부조의 원리는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했죠.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을지역이 갑지역보다 많대요. 그러면은 사회보험을 보시고 을지역의 퍼센트는 우리 여기 6%라고 나와 있죠. 퍼센트는 비율은 을지역은 6%, 갑지역은 15%이기 때문에 을지역이 갑지역보다 당연히 높은 게 아니라 낮죠.
3번도 잘못했고요. 4번 지역별 주민 중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공공부조인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수급자 비율은요. 그럼 공공부조에 대한 수급자 비율은 갑지역은 10%, 을지역은 13%네요. 그렇기 때문에 갑지역이 을지역보다 또 높다가 아니라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을지역에서 선별적 복지 이념. 선택해서 구별해서 준다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공공부조가 될 거고요. 일단 적을게요. 공공부조가 될 거고,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자보다 14만 명이 많대요. 그러면 우리 공공부조부터 한번 보면은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26만 명,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12만 명. 그러니까 26만 명에서 12만 명을 뺀 14만 명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 문제를 다들 살펴봤는데, 우리 3월 모의고사 선생님이 계속 강조한 것처럼 자신이 틀렸던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도록, 개념이면 개념, 표에서 자기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표.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 꼭 해설했던 이 세 문제 정도는 꼭 다시 한번 오답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6월, 그 다음에 또 4월에 우리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4월 모의고사 더불어 이런 중간고사까지 다들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10분 타탐 계속 준비할 거고, 우리 6월에서도 또 추가적인 어떤 모의고사 해설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만들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떤 결과에 약간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어떤 점수에 대해서 더 완벽한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모의고사 해설 그리고 총평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